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문학 갈래 정리, 작품 감상 1. 자, 오늘은 서정 갈래 작품 두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학습 활동과 교과서 맨 1단원 맨 뒷부분에 있는 작품인데요. 먼저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는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2장만큼 한 먹옷깃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다 끼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툇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정주.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서를 표현하는 소재로는 가장 먼저 툇마루가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장독대, 그리고 오디 열매, 이와 같은 소재들은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시골, 향토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첫 부분인 외할머니네 집 뒤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바로 이 시에서의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하게 다 끼어진다 했을 때 이때 거울, 그리고 떼거울, 외할머니네 떼거울, 이때의 떼거울, 거울과 떼거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 둘 모두 툇마루를 의미하는, 툇마루를 비유하는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외할머니네 툇마루에는 내 얼굴도 보이고 외할머니의 얼굴도 보이고 어떤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겠죠. 자, 시를 한번 읽어보았고요.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는 글의 종류는 현대시인데요. 먼저 형식상으로는 자유시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서정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 시는 시 같지 않죠. 왜냐하면 행과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문, 줄글처럼 쭉 이어져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들을 우리가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은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산문시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 시의 성격은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가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나와 그 어머니 사이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서사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통적인 향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외할머니 집의 툇마루였고요. 이 외할머니 집의 툇마루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의미하기도 하고 외할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의 화자가 이 외할머니의 사랑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향토적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했다.
그 고유의 정서라 함은 바로 그리움이겠죠. 그리고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때의 화자는 어린 화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유년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정갈래의 특성을 떠올려 보고 다음 작품을 서정갈래에 포함할 수 있을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자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정갈래의 특징과 이 작품의 특징을 연결시켜서 감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예시 답안을 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이 시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은 없습니다. 즉, 내재율을 가지고 있어요. 찾을 수는 없지만 시를 천천히 읽어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는 듯 한 화자의 조용한 호흡을 통해서 내재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재율을 느낄 수 있는 자유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툇마루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심상은 우리 서정갈래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운율은 내재율이고요. 심상이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툇마루를 거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즉 거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툇마루에 얽힌 화자의 추억과 함께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서정갈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정갈래의 특징이었던 운율, 심상, 어떤 표현법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시 같은 경우는 내재율, 자유시이면서 산문처럼 쓰여진 산문시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쓴 작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몇천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 푸르른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그리고 우리말 시인 가운데 가장 큰 시인 미당 서정주가 태어난 곳. 한국 현대시를 대변하는 언어 연금술사 미당 서정주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나는 그의 고향 전북 고창으로 떠난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3시간 정도 달려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진마마을에 도착했다. 뒤로는 소유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앞에는 아름다운 변산바다가 치마폭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진마마을. 이곳 서정주의 고향 마을은 시인의 생가와 묘서 그리고 시문학관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적으로 희귀한 곳이다. 나는 먼저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미당 시문학관을 찾았다. 미당 시문학관은 선안초등학교 봉암분교가 폐교되면서 이를 활용해 건립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미당 시문학관 입구 옆에는 커다란 자전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미당에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할할이 바람이다 라는 시구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시문학관 로비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미당 서정주 선생의 흉상이 보였다. 온화한 미소로 선생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것 같다. 한쪽 벽면에는 이당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가 잘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 영상실에 앉아 미당 서정주 선생의 일대기를 보았다. 가족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니 미당 서정주 시인의 가족 사진들이 보였다. 사진 속 미당의 모습에서 얼마나 그가 부인을 사랑하는지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미당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의 유품과 서재 재현실이 전시되어 있었다. 문학관은 전시 1, 2, 3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인의 육필 원고를 비롯해서
유품 2,300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미당 서정주는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2000년 12월 24일 작고하기까지 1천여 편의 시를 썼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5회 추천되고 사후엔 정부로부터 금관 문화훈장을 주서받았다. 나는 시인의 작품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해설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렸다. 서정수 선생님은 우리 한국 문학의 정체성과 미학을 우리 5천년 역사의 최고의 탑으로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우리 5천년 역사의 역사성, 그리고 생명, 영원성의 이 삼위일체를 가장 키포인트로 두고 또 그 문학적 기법 또는 관점, 새로운 대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작품 속에 대입을 했다. 전시실을 다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현대적으로 꾸며놓은 시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그의 대표시 국화엽해서를 잠시 감상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나는 시문학관을 나와 미당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생가로 가는 길 곳곳에 시인의 삶과 문학이 살아 숨쉰다. 보기에도 시원하고 깨끗한 개울이 흐르는 곳 옆에 미당의 생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생가는 1970년까지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가 2001년 8월 옛 모습대로 복원되었다. 미당은 이곳에서 태어나 9살까지 유년 시절을 보냈다.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어 뽕나무에서 따다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 있는 이 툇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 내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미당이 모친께 야단을 들으면 고사틀 따라 쫓아내려가 외할머니 품에 숨곤 했단다. 이야기 솜씨가 뛰어난 외할머니로부터 많은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그 이야기들이 후일 대시인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나는 이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미당의 묘소로 향했다. 그의 묘소는 마을 전체가 다 보이고 변산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마을 뒷산에 위치해 있었다. 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평생 이룩한 시의 생애가 오롯이 모여있는 그의 고향에서 이슬로 비유되는 시의 본질에 누구보다 가깝게 간 미당 서정주는 저 황금빛 바다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여승이라는 작품입니다. 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삶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먼저 2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승이 이 시의 어떤 시적인 대상이 되겠죠. 내가 만난 여승입니다. 자, 여승을 만나고 절을 했고요. 그 여스님에게서는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시적 화자 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네요. 나는 여승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승은 옛날에 만났던 여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본 나의 어떤 감정은 서러움입니다. 자, 1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2연 봅시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연에서도 여인이 계속 나오지요. 이 이연의 내용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 여승은 한 여인이었었고요. 그때 옥수수를 금던판에서 금광의 일터에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때리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가을밤 같이 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울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 3년 보겠습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었다.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3년의 내용 보겠습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 그러니까 남편이 섣벌처럼 남편이겠죠. 남편이 섣벌처럼 즉 꿀벌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나간 그 남편을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했네요. 자, 이때 도라지꽃의 상징, 보라색 도라지꽃의 상징 역시 죽음이고요. 돌무덤 역시 어린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재입니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었다. 남편도 오지 않고 딸아이도 죽었습니다. 이런 어떤 슬픈 날, 산꿩도 슬프고 나도 슬픈 것이겠죠. 그리고 산절의 마당기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이때 이 산절에서 머리 깎는 여인, 바로 우리 처음 1년에서 만났던 그 여승이겠죠.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었다. 화자의 감정 또는 뭐 여인의 감정, 그 감정이 산꿩에 이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여인은 앞에서 만났던 여승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의 종류, 갈래는 자유시이고요. 내용상 서정시입니다. 이 시의 성격은 시를 읽으면 그 슬픈 감정이 먼저 많이 일어나죠. 애상적, 슬픈 시입니다. 그리고 한 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서사적이고요. 감각적인, 시각적인, 그리고 후각적인, 청각적인, 감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회상적, 과거 회상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한 여자의 내가 만난 여승의 일생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그 슬픈 여성의 삶인데 가족 공동체의 붕괴.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딸은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집을 나간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삶,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바로 이 시의 주제입니다. 자, 특징은 역순행적 구성인데요. 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그런 어떤 구성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 1년은 현재였습니다. 현재였는데 2년부터 과거 해상으로 되지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승이 된 여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적절한 비유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극적인 여인의 삶을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역시 토속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년부터 4년까지의 내용,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1년은 현재의 내용입니다. 현재에 내가 한 여승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 다시 만나는 거죠. 현재입니다. 그리고 2년부터 4년까지는 과거의 내용인데요. 과거에 나는 옥수수 장사를 하던 여인과 만난 적이 있고요. 그때의 과거의 그 여인은 남편이 집을 나갔고 그리고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의 끝에 여인은 삭발을 하고 여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의 흐름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 시의 내용과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화자인 나, 그리고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인 여승, 그리고 그의 가족, 여승의 딸과 여승의 남편이 지금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드러난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인가 라고 했는데요. 시간적인 배경은 현재 1년에서는 현재가, 그 다음에 2, 3, 4년에서는 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 드러나는 공간적인 배경은요. 산에 있는 절, 산절, 그 다음에 과거 평안도의 금던판, 금광 주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1년에서는 나와 여승의 재회이고요. 그리고 2년에서는 과거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산 일, 그리고 여인의 지아비가 가출한 일, 여인의 딸이 죽은 일, 여인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일들이 사건이고요. 여승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정 어떠한가? 서러웠죠, 슬펐죠, 마음 아파합니다.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마음 아파합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의 비극적인 삶은 개인적인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비극적인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 강점기로 볼 수 있고요. 그때 당시 어렵게 살아갔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쓴 작가 백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평안북도 정주군 오산학교. 같은 학교 선배이자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김소월의 시를 읽으며 시인의 꿈을 키워온 소년이 있다. 소년의 이름은 백기행. 우리에게는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시인이다. 백석이 19살이 되던 해인 1930년, 그는 단편소설 그 모와 아들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신문사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에서 유학하였으며 영어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던 백석은 훤칠하고 깔끔한 용모에 세련된 예절까지 덧붙여 당대 유명한 모던보이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작품에는 구수하고 토속적인 우리말로 그려낸 아련한 고향의 풍경이 담겨 있다. 정주성, 백석. 산턱 원두막은 비었나 불빛이 외롭다. 헝겊 심지에 아즈까리 기름에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잠자리 조울든 무너진 성터. 반딧불이 난다. 파란 혼들 같다. 어디서 말 있는 듯이 크다란 산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헐리다 남은 성문이 하늘빛같이 훤하다. 날이 밝으면 또 매기 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1936년 1월) 백석은 첫 시집 사슴을 펴냈다. 가지랑집, 여우난골족, 오리망아지 토끼, 정주성을 비롯한 33편의 시를 엮은 이 시집은 백부만 만들어졌기에 매우 귀했다. 시인 윤동주도 이 시집을 미처 구하지 못하여 필사만 한 채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백석 시인은 토속적인 방언들을 주로 활용해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했었던 어떤 고향의 모습을 다시 재구하는 형식의 이제 그런 시들을 초기에 사슴시편에서는 주로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 그게 또 잃어버린 게 조국의 모습하고도 겹쳐져서 읽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들을 썼고, 특히 평북 정주 지역의 방언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 때문에 굉장히 개성적인 색채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집이었었고요. 된비, 숨굴막질, 홍게닭, 김치 가재미. 백석은 투박하고 낯선 방언들을 사용하여 매우 근대적인 느낌의 시를 썼다. 거기에는 아마 백석이 이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김소월하고는 조금 다르게 체언에서 주로 이제 그 정주 지역의 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또 문장의 그 용언 부분은 동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또 대체로 표준어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문장 자체는 굉장히 근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내용들은 또 아주 토속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낯설어서 오늘날의 이제 현대의 독자들은 사전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뜻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그런 방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를 썼고요. 백석의 작품에는 유독 음식에 관련된 시가 많다. 맨모밀 국수와 무이징개국, 흰밥과 가재미 등 110여 종의 음식들이 등장하고 배척한, 얼큰한, 구릿한, 달큼한, 시금털털한 등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도 23회나 나온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정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터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틀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백석은 풍부한 후각과 미각을 활용하여 그리운 고향의 감각과 정서를 되살리고 있으며 자칫 잊히기 쉬운 우리의 풍속을 작품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백석의 노력은 일본의 탄압에 번번이 부딪히고 그는 만주로 떠나게 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는 다시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이했다. 백석은 가족이 있는 고향인 평북 정주에 남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이 원하는 시를 쓸 수 없었다. 이 시기의 백석은
뛰어난 외국 소설들을 우리말로 옮기고 어린이들을 위해 동시와 동화시를 썼다. 동화시는 여러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옛 이야기에 운율과 리듬을 담아 백석이 새롭게 만들어낸 형식이다. 1957년 백석은 모두 12편의 동화시를 엮어 집겐의 네 형제를 펴냈다. 번역가로서의 백석의 모습도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시거나 하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그것도 개성적인 문체로 번역하는 일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이렇게 표시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로서의 백석의 모습이라든가 또 아동문학 비평가로서의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백석이 사실은 그 시론을 남기지 않은 시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아동문학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백석의 생각을 또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평가로서의 백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논객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숙청된 이후에는 사실 거의 농사꾼으로 평범한 시골의 할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겐의 네 형제 이후 공식적인 작품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던 백석은 1996년 양강도 삼수군이라는 첩첩산중의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파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언어, 감각, 문장, 형식, 태도 등 시의 모든 방면에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당대 최고의 모던보이 백석. 일제강점기에 단 하나의 일본어로 된 시도 남기지 않았으며 우리말의 멋을 지키려 했던 백석의 시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